네, 안녕하십니까. 한의학 총강 34번째 시간이자, 오늘은 요거 계속 했던 거 있잖아요. 음양의 상호작용이 있잖아요. 상호작용을 네 가지로 크게 분류를 했는데, 앞에 세 개를 했고, 일단. 근데 사실 오늘 정리할 소장평형은 뭐예요? 요거는. 앞에 요것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렇게 음양이 뭔가 변화가 일어난다 이거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이게 최종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뭐 서로 뿌리를 두면서 서로가 서로의 존재를 가능케 하면서 동시에 뭘 해? 서로 대립제약을 하는 거지.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 부조화 상태가 발현이 되는데 이게 그냥 극단적으로 가지 않고 중간에서 뭔가 방향성이 턴된단 말이야. 방향이 턴되면서 결국은 도달하는 게 요 소장평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장평형을 끝으로 요 음과 양의 상호작용을 끝낼 거고, 그 다음에 음양론의 활용 파트로 넘어갈 건데, 오늘 좋은 소식이 이 음양학설의 PDF 정리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깔끔하게. 뭐 그렇습니다. 뭐 그 다음 또 오행 쪽을 해야죠. 근데 오행은 제가 볼 때는 음양보다는 조금 더 뭐랄까, 더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재밌지.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음양 상호작용의 마지막 요소인 뭡니까 이거 소장평형에 대해서 한번 해볼게요. 간단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까지 다룬 내용의 복습이에요. 한번 보세요. 소장평형이라는 건 뭐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존재의 근간을 두죠. 이거 뭡니까? 혹은 호형이죠. 음과 양은 상호 대립제약해. 서로 막 밀어내려고 해. 이거 뭐 강류상추라는 표현도 되고 대립제약이라는 표현도 되죠. 그렇기 때문에 뭐 일시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조화 상태에 빠지는 거야. 왜? 이게 음과 양이 50, 50으로 쭉 가는 게 조화 상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약간 죽어 있는 거야. 실제로 우리 생명체나 모든 어떤 변화 현상은 동적 조화라는 거를 유지를 하거든요. 동적 조화 상태를. 그래서 필연적으로 뭐 양이 성하면 음은 쇠하고 음이 성하면 양은 쇠하는 이런 관계를 거치게 된단 말이지. 항상. 그래서 이거예요. 결국. 일시적 관점에서는 당연히 부조화 상태에 빠지지만 신이 있죠. 신이 부여한 중심 회귀성에 의해서 음양 각각의 영향력 간 격차 증가폭에는 당연히 한계가 존재하죠. 왜? 그래서 어떻게 돼? 정점에서 턴하는 거야. 양이 계속 쭉쭉쭉 뻗어나갈 것만 같은데 얘가 성장하는 거기에도 정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성장하지 못하고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럼 양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패턴에선 뭐예요? 그 시점에선 음은 계속 밀리고 있다가 다시 뭔가 반격을 시작하는 거지. 이거를 뭐라고 했다? 상호전화라고 했죠. 즉, 이 세 가지 요소가 있기 때문에 소장 변화의 한 주기라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결국 뭐예요? 조화 상태라 간주할 수 있는 양성으로 변화를 하는 거야. 즉, 이 음양 상호작용에 전술된 세 요소들로 인해서 종국적으로 발현되는 이와 같은 평형 상태. 평형 중에서도 뭐 쭉 50대 50으로 이어지는 정적 평형이 아니라 계속 변화되는 동적 평형을 얘기하는 거죠. 이 동적 평형 상태를 음양의 소장 평형이라고 합니다. 결국 정리죠.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에. 그래서 이거를 세 가지 내용으로 조금 봐볼 건데, 이거 계속 했던 내용이죠. 천지간에서 나타나는 모든 변화도 어떤 주기적인 소장 평형이다. 간단히 보면 뭐예요? 해가 계속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달도 계속 모양을 바꾸잖아요. 금달에다 초승달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이렇게, 이게 뭡니까? 태양의 천구성 좌표 변화, 이렇게 했던 문장이죠. 달이 위상변화로 대표되는 천재 주기적 변화는 모든 변화가 시간에 따른 주기적 소장 운동임을 암시해준다. 이겁니다. 이거 아마 오행 끝나면 그거 할 거거든요. 그 뭐지? 천간지지 나오는 거. 운기학설을 할 건데, 운기학설도 사실 이거죠. 천지의 주기적 변화에 대해서 다루는 학설이죠. 그죠? 결국 이 문장도
천재 역시 어떤 주기적으로 소장평형하는 상태이다. 이거를 말해주는 거지.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볼 건데 아까 뭐라고 했죠? 일시적 관점 하에서는 당연히 부조화 상태에 빠지는 거야.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어떻게 된다? 결국은 조화 상태를 이룬다. 이게 소장평형, 동적평형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포인트로 해서 정리를 하고 마치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갈게요.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보시면은 일시적 관점 하에서는 부조화 상태라고 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요 삼문삼양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작게는 음양. 이걸 조금 더 디테일해서 세분화하게 보면은 삼문삼양이라는 게 나타난단 말이야. 그래서 보시면은 이거예요. 음과 양에도 그 기운에 영향력의 다소가 있다는 거야. 즉, 음과 양 각각의 영향력은 장기적인 관점 하에서 관찰하면 결국은 조화 상태로 회귀하지만 일시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편차가 존재하는 부조화 상태에 이르죠. 그죠? 양이 우위에 섰다가 음이 우위에 섰다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야. 이런 상태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하는 거야. 디테일하게 살펴보면서 나온 개념이 이 삼문삼양이에요. 보시면은 이 음양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개념이 삼문삼양인데 이 삼문삼양 각각은 결국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음양의 편차 성향. 그 동적 조화를 이루면서 이렇게 소장평양을 하는 과정에서 양이 어떻게 성하고 음은 상대적으로 소하고 요런 거를 세분화한 개념이 요 삼문삼양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약간 양적 순서는 이렇게 돼. 거름, 소음, 태음. 이게 음이 가장 적을 때 음이 성한 상황에서도 음이 성하지만 음이 성한 상황에서도 그나마 음이 제일 적고 중간 음이 제일 많을 때. 아시겠죠? 이건 뭡니까? 양이 성한 와중에서도 양이 좀 적고 양이 중간, 양이 가장 클 때예요. 대략적으로 이해는 가시죠?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약간 그래프식으로 그려서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보시면은 일단은 시간축이 있습니다. 시간축이 있고 시간축이 있을 테고 위쪽에 존재하는 거는 양이 우위에 있고 음이 열세에 있는 영역. 아래쪽은 뭐예요? 역으로 음이 우위에 있고 양이 열세에 있는 영역을 의미합니다. 시간 구간을. 그래서 보시면은 흔히 사인 곡선으로 그리죠. 이렇게 간단 말이야. 비교적 잘 그리고 있죠.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게 소장평형이죠. 음양 소장평형인데 보시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야. 포인트를 일단 잡으셔야 돼. 여기가 뭐예요? 양이 맥스. 그죠? 그럼 역으로 여긴 뭐예요? 음이 맥스에 이른 시간 구간이죠. 그래서 일단은 얘네 둘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이 양이 맥스에 이른 요 시간 구간, 요 인근의 요 시간 구간을 태양이라고 보시면 되지. 좀 비교적 좁죠? 그럼 여기는 뭐야? 음이 맥스에 이른 요 시간 구간은 당연히 태음이겠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구간을 이렇게 나눠봐야 돼. 여기는 어떻게, 요 시간 구간은 뭐예요, 그러면? 지금 요 시간 구간은 여기. 구체적으로 써드릴게요. 양이 우위에 있긴 해. 여전히 양이 우위에 있긴 하죠. 그죠? 근데 뭔가 이제 50대 50, 즉, 동적 조화 상태를 지향하는 양상으로 변화가 흘러간단 말이야. 즉, 양이 점점 저물고 음이 점점 강성해지는 느낌이죠. 이거 그거죠. 해가 일중한 이후에 해가 점점 서쪽으로 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전히 밝긴 밝은데 그 밝기가 점점 감소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동적 조화 상태를 지향하는 거. 아시겠죠? 결국 음이 태동하는데 여기가 권음이라고 보시면 돼.
즉 걸음은 양 대 음으로 보면 여전히 양이 우위인 상황이에요. 근데 음이 뭐랄까 힘을 발휘하고 있는 시간 구간인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걸음 덕분에 태양에서부터 일단은 조화 상태로 회귀를 한 거야. 이해가시죠? 그럼 여기는 뭐겠어요? 요 시간 구간은 조화 상태로부터 음의 맥스인 태음으로 가는 구간이잖아. 그럼 이건 당연히 뭐예요? 음이 우위에 있긴 있어. 있긴 있는 게 아니고 음이 우위에 있으면서 극단을 지향하기 때문에 우리 하루 중으로 따지면 어둠이 점점 깊어지는 거죠. 음의 영향력이 점점 강해지죠. 극을 지향하고 있지. 얘는 조화 상태를 지향하는 시간대였다나 얘는 근데 역으로 극을 지향하는 시간대인 거지. 그래서 요게 걸음이면은 요 구간이 소음이 됩니다. 소음. 그렇게 어렵진 않죠. 이렇게 이해하니까. 그럼 여기는 뭡니까? 음이 극단을 찍고 나서 어떻게 돼요? 여기는 여전히 음이 우위에 있긴 한데 뭘 지향하고 있어요? 조화를 지향하고 있지. 그래서 음은 점점 위력이 감소하고 양이 점점 위력이 증가하는 구간이죠. 여전히 음이 우위이긴 해요. 요 구간. 그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양이 태동하는 거야. 소양. 그럼 이제 아시겠죠? 소양 덕분에 태음으로부터 조화 상태에 이른 거야. 그럼 이제 조화 상태에 이른 이후에 어디로 가겠어요? 양의 극단인 태양으로 가겠지. 요 시간대가 있겠지. 이거는 양의 우위 시간대이면서 동시에 뭡니까? 극을 지향하기 때문에 양의 파워가 점점 올라가는 시점이에요. 여기가 양명이에요. 양명. 이게 삼음삼명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삼음삼명을 조금 제대로 이해하신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결국 기준이 두 개죠. 양이 위에 있느냐, 음이 위에 있느냐. 그리고 또 뭐, 그 시간대가 조화를 지향하는 시간대인가, 아니면 극단을 지향하는 시간대인가. 이 두 가지 기준으로 요 네 가지 구간이 나뉘는 거야. 그래서 그게 각각 걸음, 소음, 소양, 양명이고, 이 양의 극은 태양, 음의 극은 태음이 되는 거지.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삼문삼명을 정리하시고 넘어가시고, 일단은 그러면 그 다음 볼게요. 이 삼문삼명도 결국은 뭐예요? 음과 양이 끊임없이 소장하는 그런 부조화 상태, 끊임없이 소장하면서 야기되는, 단기적으로 야기되는 부조화 상태를 의미하는 개념이죠.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럼 이게 인체 생리적인 예시가 또 있어요. 즉 이건 뭐냐면 시간 변화에 따라서 우리 양기라는 게 분포되는 영역이 되게 불균형적으로 변화하거든요. 극단적으로 설명드리면 낮에는 양분의 위치를 해, 양기가. 그래서 낮에는 양기가 양분에 위치하는 거지. 밤에는 음분에 위치를 해요. 이것 때문에 우리 수면 패턴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 양기의 이런 어떤 시간과 동기화되는 움직임이 떨어져 버리면 약간 수면 장애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 나중에 기파트에서 이 양기, 즉 위기의 주, 야간 운행 경로의 차이가 있잖아요. 요거를 엄청 디테일하게 다뤄드릴게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서는 요렇게만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일단은 요렇게 요 양분, 음분, 운행 경로상의 차이, 요것도 이해를 하면서 보시면 엄청 재밌습니다. 그거는 기파트에서 공개를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인체 생리에서 예시는 요거죠. 양기도 역시 전체적으로 항상 균등하게 분포된 게 아니고 불균형적으로 분포가 된다. 이거는 인체 생리에서의 어떤 예시, 일시적으로 부조화가 야기되는 예시고, 그럼 자연계에서의 예시도 있겠죠. 사계절 각각의 편형적 기후 양상, 이거지 뭐.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쉬운 거죠. 지금처럼 겨울에는 춥고 반대로 여름이 되면 덥고, 근데 한없이 더워지는 거 아니잖아요. 결국 극단이 있기 때문에 시원해지면서 추워지는 쪽으로 가고,
겨울도 역시 한없이 추워지기만 하진 않죠. 결국 극단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턴해서 다시 따뜻해지는. 이게 결국은 1년이라는 텀으로 보면 동쪽 조화를 이루는 계절적 변화고, 단기간, 분기별로 보면 뭐예요? 결국은 부조화 상태에 이르는 계절적인 변화인 거지. 그래서 이거는 쉬운 거니까 좀 볼게요. 그 다음에 한자를 보면 이거 누구숙입니다. 누구숙. 그래서 이거는 쉬우니까 이 내용만 볼게요. 일단은 천기와 지기가 상호 교감하면서 기온 변화로 대표되는 계절적 변화가 나타나죠. 기온 변화. 그죠? 습도 변화, 바람의 변화도 있지만 사실상 기온 변화가 가장 핵심이죠. 계절 변화에는. 그래서 이처럼 음양은 상호 소장함으로써 한쪽의 영향력이 감소되면 상대의 영향력은 증가되는 일시적 편향성이 존재한다는 거지. 음양지도죠, 이게. 누군가 작아지면 누군가는 커지는 거야. 결국 그거잖아요. 추워지면 반드시 하나가 추워지거나 더워지거나 둘 중 하나지. 그래서 일시적인 온도상의 편향성이 존재한다 이거지. 이러한 사시음양, 사계절 음양의 변화는 천인상응하죠. 이게 결국 인체나 모든 생명체에 반영이 되죠. 그럼으로써 만물의 변화를 유발하는 근원적인 힘에 해당된대. 이거 사시음양은 결국 만물의 근본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쭉 온난하기만 하면은 인체나 생명체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뚜렷하다고 하죠. 이게 뭐 좋은 거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거 사실 동적 조화적인 측면에서 엄청나게 긍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확 이런 변화들을 인체에서 유발을 해주기 때문에 이거는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이 사계절이 뚜렷하다는 거는 어쨌든 그거에 의해서 만물의 변화가 동적 조화가 유발이 되기 때문이지. 한쪽으로 편중되지 않고.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기전에 대해 깨달은 성인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봄과 여름에는 양이 왕성하기 때문에 양을, 가을과 겨울에는 음이 왕성하기 때문에 음을 자양함으로써, 이거 계속 나오는 얘기도 양생에서 거대한 근원적 주기적 변화의 흐름에 거스르지 않도록 행동한다. 이런 거 있잖아. 종기근. 어떤 근원에 거스르지 않고 따른다. 이런 거 나오면 다 이런 양생법을 말하는 거지. 성인의 양생법. 그래서 이거는 물질적으로도 볼 수 있고 이런 것라고도 볼 수 있어요. 봄과 여름에는 동적인 생활을 자주 하고 가을, 겨울에는 정적인 패턴으로 나아가야 된다. 이거는 낮과 밤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운동을 하더라도 낮에 해야 돼. 밤에 해버리면 안 하는 것보다야 낫지만 좀 뭔가 규칙적인 생활 흐름이 깨지거든요. 다 이것도 낮에 운동하고 밤에는 자제하라는 것도 결국 뭐야? 이거 양생법의 일종이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들처럼 일시적 관점에서는 부조화 상태에 빠지지만 결국 뭐예요? 장기적 관점 하에서는 조화 상태에 이르게 되잖아. 그래서 이거 내용을 봅시다. 이 문장. 그래서 하늘에는 무형성이 강한 정미로운 기운이, 그래서 천유정이 이걸 말하는 거예요. 정미로운 기운. 땅에는 역으로 뭡니까? 유형성이 강한 형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게 지유형인 거지. 아시겠죠? 하늘에는 요 8기가 있네. 이게는 8개의 절기입니다. 절기. 절기 중에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그 변곡점들 있잖아. 입춘과 춘분, 입하와 하지, 입추와 추분, 입동과 동지. 다 뭐랄까 변곡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절기 변화로 인해서 하늘에서 이런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요런 근본적인 어떤 기운 변화에 의해서 땅에서는 이와 연동되는 오행의 변화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그게 지유올이다. 그래서 이거는 8개의 절기로 대표되는 어떤 하늘의 거대한 변화. 이거는 그런 변화로 인해서 나타난
5가지 유형으로 뭐랄까 배속시킬 수 있는 오행적 변화, 이걸 올이라고 한 거지. 이런 변화가 나타나게 되니 이들이 조화롭게 상호 교감되면서 천지간에 존재하는 만물의 변화를 일으키는 부모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결국 하늘의 변화가 일단은 근원적으로 일어나는데 그게 2차적으로 속발적으로 땅의 오행의 변화를 유발을 하고 이 두 개가 조합되면서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어떤 모든 만물의 변화를 유발한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이 조합을 해서 만물의 변화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봅시다. 맑고 양적인 기운은 당연히 하늘로 올라가지. 청량은 상천하고 역으로 탁하고 음적인 기운은 어떻게? 땅으로 귀속되겠죠. 요겁니다. 귀지. 타금한 게 귀지하는 거. 이런 천지의 일반적인 동정 변화는 어떻게 돼? 신명이 부여한 중심 회귀성에 의해서 요 신명이 나오죠. 그래서 신이나 신명이 나오면 이건 항상 그 음양의 중심 회귀성 요거를 떠올리셔야 돼. 항상 한의학에서는, 동양 철학에서는. 아시겠죠? 중심 회귀성에 의해서 이 감기죠. 소장평형이라는 주기적 규칙적인 양상을 띠게 되니 이게 자연계에서는 뭘로 나타나죠? 생장수장으로 나타나죠. 생장수장이라는 만물의 변화 양상이 무한히 반복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거지. 뭔가 끝난 것 같은데 다시 시작을 하는 거야. 봄, 여름, 가을, 겨울이 계속 반복되죠. 물론 우리가 귀납적으로 유출을 하는 건데 어쨌든 계속 반복되잖아. 그게 이걸 말하는 거야. 즉 장기적 관점에서 하늘의 변화와 땅의 변화가 만물의 어떤 동적 변화를 유발을 하고 이런 동적 변화는 계속 소장평형 상태로 유지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결국 장기적 관점 하에서는 조화 상태를 이룬다. 이 문장이 그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그럼 이런 것도 있을 거야. 병리적 변화죠. 이게 인체에서 나타나면. 그래서 부적절한 소장 변화의 예가 있어. 이런 게 있지. 소장의 폭 자체가 감소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강한 평장성을 지니는 경우가 있겠지. 볼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거 단어를 먼저 보면은 이게 병자가 좀 다른데 비슷하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 둘 다 병이거든. 근데 이거는 뭐예요? 설립자가 두 개죠. 나란히 서다. 나란히 서다 병. 이거 어떤 단어에 쓰냐면 병렬, 직렬 병렬 있잖아. 병행, 병용하다. 이거는 병자긴 병자인데 하나가 되려 하다. 병. 둘 다 병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음이 충분한 우위에 서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부조화 상태에 빠져야 되잖아요. 무조건. 그것도 충분히 우위에 서야 돼. 충분한 우위에 서야 되는데 양이라는 놈이 어떻게 돼? 충분히 약화되지 않아. 그래서 자꾸 음하고 나란히 서면서 하나가 되려 하는 거야. 양도 마찬가지지. 양이 충분히 뭔가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 성향의 음이 약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약간 빌빌대면서 올라가는 거야. 자꾸 양과 하나가 되려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음양이 소장되는 폭 자체가 좁아져 버리는 상황이 있겠죠. 그게 이겁니다. 양과 음이 서로 약간 나란히 서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뭐예요? 부조화 상태를 조금 너무 과하게 허용치 않는 상태인 거지. 이건 뭡니까? 음이 승하면 한이 되고 양이 승하면 열이 되죠. 그리고 요거는 뭐냐? 요것도 보면은 한자로 보면은 고칠경이긴 한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다시 반복적으로 갱, 반복적으로 갱. 그래서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음이 우위에 서긴 하는데 뭐 해버린가? 너무 지나치게 양을 억제하는 거야. 역으로 양이 우위에 서긴 하는데 너무 지나치게 음을 억제하는 거지. 그러면 뭐가 돼요? 한열, 허실 등의 병리적 증상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음양상하 교정에서 허실 같은 거. 그래서 여기서 허실이나 한열이 나오죠. 그럼 이건 음이 너무 과해서 한이 된 거고, 이건 뭐 양이 너무 과해서 열이 된 거지. 그럼 상대적으로 양은 실하고 음은 허한 상태. 이거는 음은 실하고 양은 허한 상태.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둘이 병리적인 소장 변화이면서 부적절한 소장 변화이면서 상대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야. 간단히 그래프로 보면은 정상 패턴이 있을 거야. 정상적인 소장 변화 패턴이 있겠죠. 이렇게 있어. 간만에 색깔을 써볼게요. 근데 뭐랄까 이런 경우 있잖아. 아니 너무 과하게 이렇게 항진돼. 이쪽도 너무 과하게 항진이 돼버린다던가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죠. 이런 식이 되면은 이거는 뭐예요? 얘야. 아시겠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도 볼 수 있겠지? 아닙니다. 이거 맞아요. 그 다음에 1번을 볼게요. 1번은 뭐예요, 그러면? 이런 거지. 서로가 너무 그냥 서로 같이 서 있으려고 하는 거야. 최대한 요 라인에. 이것도 병리적 상태입니다. 요거. 그래서 뭔가 이게 나중에 배울 건데 병리 시간에서 허증과 실증을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실증이겠지. 이거는 뭐겠어요? 이거는 허증에 해당되겠지. 좀 느낌 오시죠? 그래서 이 뭐랄까 소장폭 자체에 이상이 생긴 거를 요 두 가지로 나눈 거야.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오늘 했던 거는 소장 평형에 대해서 쭉 다뤘는데 뭐 일시적으로는 당연히 부조화 상태에 빠지고 장기적으로는 당연히 조화 상태에 빠진다. 그리고 부적절한 소장 변화에 폭의 감소나 강한 편향성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시적 관점에서 부조화 상태가 관찰이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개념적으로 세분화한 게 뭐 삼음삼명이다. 그리고 삼음삼명은 약간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 있다. 아시겠죠? 요거를 통해서 오늘의 소장평형 시간을 통해서 음량의 상호작용 4가지 요소들을 정리를 끝냈어요. 아시겠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음량론의 활용에 대해서 이것도 꽤 있습니다. 한 2-3시간에 걸쳐서 한 다음에 음량 소장 이 음량학설 파트가 아마 끝날 거예요. 2-3시간에 안 되겠구나. 이것도 꽤 걸립니다. 자, 이제 거의 음량학설이 끝에 왔으니까 조금 힘을 내세요. 이게 약간 뭐랄까 너무 철학적이고 원론적인 파트라서 조금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말씀드리면은 굳이 하나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면은 이쪽 파트 원론적인 파트들을 최대한 본인의 것으로 만드는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지금 이미 임상 20년, 30년 차의 원장님들이 계시잖아요. 이분들을 신속하게 따라잡고 그분들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재미없다고 그냥 스킵 하지 마시고 정말 내가 어느 정도 한의학적으로 어느 정도 이상의 레벨에 도달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분들은 이 음량 오행 파트를 열심히 하시길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말인지 임상에 나가보시면 이해를 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음량 상호작용의 마지막 파트, 소장평형 파트에 대해서 잘 들어주셔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